5년 전 법정에서 저를 모욕하던 전 남편을 지하철에서 종이컵을 든 채 앉아있는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낡은 구두와 해진 셔츠가 그의 몰골을 드러내고 있더군요. 그가 이렇게 무너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금요일 아침, 사당역 환승 구간은 늘 그렇듯 숨이 막힐 듯 붐비고 있었습니다. 형광등은 오래되어 빛이 누렇게 번들거렸고 공기는 땀과 습기, 먼지가 뒤섞여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사람들은 서로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낀 채 무표정하게 지나가는 얼굴들 사이로 저도 인파에 휩쓸려 흘러가고 있었죠. 그러다 문득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눈길이 한 사람에게 꽂힌 순간 세상 소리가 멎은 것만 같았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옆벽에 기대에 앉은 한 남자 모습이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구두 밑창은 거의 떨어져 나갈 듯했고 바지 끝단은 해져 오롤이 풀려 있었어요. 누렇게 때가 밴 셔츠 칼라가 목을 조르듯 올라와 있었습니다. 두 손에 쥔 종이컵은 여기저기 찌그러져 있더군요. 종이컵 곁에는 구겨진 법원 서류 봉투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얼굴은 잊을 수 없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기현 씨? 제 입에서 나온 이름은 사람들의 소음 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종이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부들부들 떨리고 한 차례 기침을 크게 하더니 헛기침으로 얼버무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만 홀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어요. 제 옆으로 지나가던 중년 남자 2명이 작은 목소리로 주고받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야, 저 사람 알지? 옛날에 건설업 한다고 큰 소리 치던 사장. 알지? 사업 말아먹고 빚더미에 앉았다잖아. 아파트도 경매 넘어갔다더라. 참 세상 별거 없다. 저렇게 무너지네. 아들마저 끊어버렸다더라. 혼자 저 꼴이라네. 그들의 말소리가 제 귀에 밝히는 못처럼 깊게 밝혔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5년 전 법정에서 저를 모욕하며 고개를 빳빳이 들던 그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혼자였으면 월세도 못 내고 굶어 죽었을 여자라고 제 체면을 짓밟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지금은 사람들 앞에서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당신이. 제 입술이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다가 알 수 없는 통쾌함이 스치기도 했고 곧바로 가슴이 뭉클해져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기현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종이컵을 꼭 쥔 채 사람들의 발걸음만 허공처럼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모습은 너무 작고 초라해서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종이컵 옆 봉투가 지하철 바람에 구겨져 조금 굴러갔습니다. 세상에. 제 안에서 시간이 뒤틀리며 5년 전의 기억이 현재와 겹쳐졌습니다. 당시 저를 무너뜨리던 그 입은 이제 침묵 속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당역 플랫폼에서 멈춰선 그 순간 제 눈앞에 무너져버린 전 남편의 모습이 겹치자 기억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시간은 거꾸로 흘러 2018년 늦가을 서울 서초동 가정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재판정안은 싸늘했어요. 구두 소리만 덜컥거리고 법률 서류를 넘기는 종이 냄새가 공기 속에 무겁게 퍼져 있었습니다. 나무 의자에 앉은 방청인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차갑게 얼어붙은 분위기에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두 분 합의 이혼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옆에 앉은 기현은 곧장 목소리를 높였어요. 예, 동의합니다. 사실 제가 다 벌었고 제가 다 책임져 온 집안입니다. 저 사람 혼자였으면 월세도 못 내고 굶어 죽었을 여자예요. 그 말은 번개처럼 재판정을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순간 방청석에 앉은 몇몇 사람들이 서로를 흘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누군가는 코웃음을 치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제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 말까지 해야 합니까? 사실이니까 하는 말이지. 내가 없었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재판관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뒤적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분 모두 이혼에 합의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합의합니다. 제 목소리는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힘이 없었어요. 방청석에서 작은 속삭임이 흘러나왔습니다. 저 집도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남편이 왜 저렇게까지 말하지?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발끝만 바라보았습니다. 30년 함께 살아온 세월이 한순간 모욕 한마디로 짓밟힌 것 같았어요. 합의 이혼 성립을 선언합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제 귀에서는 쿵쿵 울리던 심장 소리만 남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계단을 내려가는데 눈앞이 빙글 돌았어요. 늦가을 찬바람이 얼굴을 세게 스쳤지만 오히려 제 속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지나가는 무심한 얼굴들. 저는 홀로 서 있었죠. 체면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그날의 굴욕은 제 영혼에 깊게 새겨졌습니다. 이게 끝이구나. 제 목소리는 차가운 바람 속으로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늦가을 바람 같은 기억이 사라지고 다시 현재 사당역 승강장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플랫폼은 사람들 발소리와 안내 방송 소리로 끊임없이 요란했어요. 전동차가 들어올 때마다 매캐한 바람이 몰아쳐 종이 조각들이 이리저리 굴러다녔습니다. 저는 여전히 멀찍이서 기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종이컵만 붙잡은 그의 모습이 낯설게도 초라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선 두 사람이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죠. 야, 저 사람 알지 않냐? 옛날에 건설업 사장하던 사람. 알지? 잘 나가던 집이었는데 아파트도 경매 넘어갔다잖아. 지금은 빚에 쫓겨 산대. 그 집 아들까지 손절했다더라. 얼마나 심했으면. 참, 사람 팔자가 한순간이야. 큰 소리 치던 사람도 결국 저 꼴이지. 그들의 말소리가 칼처럼 제 귀를 파고들었어요. 아파트까지 잃었다고? 아들마저 등을 돌렸다고. 제 가슴이 서늘하게 식었다가 이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모욕과 수치로 짓밟히던 5년 전 법정 장면이 겹쳐 떠올랐어요. 그때는 제 체면이 산산이 부서졌는데 지금은 기현의 체면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더군요. 누렇게 바랜 벽에는 채무상담 변호사, 파산 전문, 실버타운 분양 같은 문구가 가득했어요. 그 글자들이 무너진 기현의 삶과 겹쳐 보였지요. 세상은 참 돌고 도는구나. 분노와 통쾌함이 동시에 치밀었어요. 한때 제 위에 군림하던 사람이 이제는 구걸하는 신세라니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서 떨고 있는 그의 손가락을 보자 설명할 수 없는 연민이 가슴 한쪽에서 피어올랐지요. 승강장 안내방송이 크게 울렸습니다. 전동차가 다시 들어오며 바람이 몰아치자 구겨진 법원 서류 봉투가 바닥을 굴러 제 발끝에 닿았어요. 저는 그 봉투를 내려다보다가도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은 분노와 통쾌함 그리고 묘한 연민으로 뒤섞여 발걸음을 떼지 못했어요. 사당역 승강장에서 구겨진 서류 봉투를 내려다보던 제 시선은 또다시 과거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기억은 거슬러 올라가 2018년 늦여름 서울 변두리의 낡은 주택가였어요. 좁은 거실에는 선풍기가 삐걱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퀴퀴한 술 냄새가 공기 속에 눅눅하게 배어 있었죠. 오래된 소파 위에는 술병이 쓰러져 있었고 벽에는 20년도 더 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액자 유리는 금이가 있었고 사진 속 웃고 있는 얼굴들과 지금의 풍경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기현은 술에 취해 붉은 얼굴로 고래고래 소리치고 있었어요. 이 집은 내 돈으로 산 거야. 나가려면 네가 혼자 나가.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우리 같이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다 벌어서 이 집 차린 거잖아. 네가 뭘 했는데? 네가 돈 한 푼 보태냐? 내가 돈만 벌어야 가치가 있습니까? 애 키우고 살림한 세월은 뭐예요? 기현은 손에 든 술잔을 탁자에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술잔 속 소주가 튀어 테이블 위를 적셨죠. 민수는 옆에 앉아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네 아버지가 하는 말 좀 들어봐라.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니 엄마 마음이. 그 침묵은 오히려 더 큰 대답 같았어요. 그때 시어머니 순자가 안방에서 나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만 좀 해라. 남자가 술기면 화 좀 낼 수도 있지 뭘 그렇게 받아들이냐? 어머니, 이건 화내는 게 아니고 제 인생을 무시하는 말씀이잖아요. 이혼이라도 할 셈이냐? 집안 망신시킬 거냐? 참아라. 여자가 체면을 좀 생각해야지.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가슴이 터질 듯 했지만 아이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 없어 입술을 꼭 깨물었죠. 참으라고만 하시네요.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거실 공기는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술 냄새와 담배 연기 그리고 침묵이 한데 뒤엉켜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길게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오랜 세월 쌓여온 분노와 체념이 모두 실려 있었죠. 그것이 바로 우리 집안이 균열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구겨진 소리봉투가
발끝에 닿던 그때 플랫폼 위로 안내방송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곧 전동차가 진입한다는 알림과 함께 거대한 바람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옷자락이 펄럭였고 신문지가 바닥을 굴렀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기현이 갑자기 몸을 숙이며 기침을 터뜨렸습니다. 콜록 콜록 콜록. 손에 쥐고 있던 종이컵이 덜컥 떨어져 바닥을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소리가 삐걱거리며 귀에 밝혔습니다. 저기 조심하세요. 에구, 불쌍한 노인네네. 저는 저도 모르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굴러간 종이컵을 허리 숙여 주워들자 동시에 기현도 손을 뻗었습니다. 순간 그의 거칠고 떨리는 손끝이 제 손가락에 닿았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잡았어야 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기침에 눌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은 아직도 그의 손끝의 떨림을 기억하듯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주었으니. 제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혀 단어 하나 내뱉는 것도 힘들었어요. 기현은 종이컵을 받아들며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오만도 체면도 그 어떤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끄러움과 초라함만이 비쳤을 뿐입니다. 이렇게까지 됐군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속삭임처럼 희미했지만 제 심장은 요란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눈물이 당장이라도 흘러내릴 듯 차올랐지만 저는 끝내 울음을 터뜨릴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숨조차 막혔습니다. 눈물이 눈동자에 가득 고였으나 바람에 밀려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전동차가 플랫폼으로 들어오며 철제 바퀴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음 속에서 저와 기현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지 못한 채 같은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흘러내릴 듯 차오른 눈물은 끝내 머물렀고 제 마음은 그 순간 한과 정이 뒤엉켜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플랫폼에서 목이 메어 서 있던 기억이 며칠 뒤 동네 시장 한복판에서 다시 떠올랐습니다. 시장 골목은 여전히 시끄러웠어요. 파란 천막 아래 생선 좌판에서는 비린내가 진동했고요. 상인들의 고함과 흥정 소리가 서로 뒤엉켜 제 귀를 찌르더군요. 좁은 길목은 손수레와 장바구니로 꽉 차 있었습니다. 덥고 끈적한 공기는 숨을 턱 막히게 만들었네요. 저는 채소값을 치르려고 지갑을 열던 참이었어요. 그때 제 등 뒤에서 아주머니들의 말소리가 귀에 또렷하게 꽂혔습니다. 그 사람 알지? 건설업 한다고 뻑뻑하던 사장. 결국 투자 사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다잖아. 사기뿐이야? 지인 빚 보증 잘못 썼다가 집이고 뭐고 다 날렸대. 아들까지 2년 끊었다더라. 에이구 세상 참. 남 눌러놓고 혼자 잘난 척하던 사람이 적골이라니 인과응보지 뭐. 맞아. 평소에 얼마나 거만했는지 몰라. 동네 사람도 다 당했잖아. 그 말들이 사람들의 고함 소리보다 더 크게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손에 든 장바구니가 갑자기 무겁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투자 사기, 빚 보증. 그게 결국 우리까지 무너뜨린 거였구나. 머릿속이 한순간에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 제 체면을 짓밟으며 자신만이 최고라던 사람이 결국 그렇게 무너졌다는 사실이 또다시 제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 과정에서 저 역시 휘말려 가정이 산산조각 났다는 현실이 떠올라 숨이 막히더군요. 저는 발걸음을 멈춘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시장 골목은 여전히 소란스러웠고 손수레는 저를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상인들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제 귀에는 오직 그 소문만 맴돌았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인과응보. 하지만 그 끝에는 내 파탄도 함께 있었구나. 장바구니, 속채소와 과일이 손목을 끊어낼 듯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 무게는 그보다 훨씬 더 무거웠어요. 저는 장터 한복판에서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음 속에서 홀로 멈춰 서 있었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아주머니들 소문을 들으며 멍하니 서 있었을 때 제 귀에는 오래전 남편의 허세 어린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기억은 한순간에 과거로 끌려갔지요. 그때 우리는 한강변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은 반짝이는 대리석이었어요. 천장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뿜어냈습니다. 벽 한쪽에는 진열장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명품 가방들과 수입 시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통유리 창 너머로는 한강 야경이 반짝이며 내려다 보였지요. 기현은 외제차 열쇠를 손가락에 걸어 빙빙 돌리며
부하 직원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이 아파트 보이냐? 이게 다 내 능력 덕분이야. 너희가 평생 벌어도 이런 데 못 와. 예, 사장님. 역시 보는 눈도 쓰는 스케일도 다르십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너희 월급도 못 받아. 정신 똑바로 차려라. 저는 그 말들을 옆에서 들으면서 그때만큼은 그것이 당연한 자랑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가족과 함께 호텔 뷔페에 갔을 때도 그는 마찬가지였죠. 마음껏 먹어라. 이게 다 내가 벌어온 돈 덕분이야. 너희는 내가 있어서 호강하는 거야. 저는 입을 다물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변에 자랑해도 돼. 다 내 능력으로 사는 거니까. 저 집은 늘 호텔 뷔페 다닌다더라. 사모님도 복 받으셨어. 남편 잘 만나서 저런 생활을 하니. 그 말들 앞에서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 웃음 속에는 제 진짜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때는 그 말이 자랑처럼 들렸는데 지금 생각하면 모두 허망한 허세였구나 하고 저는 속으로 말했지요. 화려한 조명, 명품 가방, 외제차, 그 모든 것이 눈앞에서 번쩍이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당역에서 마주친 기현의 초라한 모습과 겹쳐져 더욱 쓰라렸습니다. 한강 야경보다 눈부시던 그 호화가 결국 구겨진 종이컵으로 끝났구나 하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제 가슴은 다시 먹먹해졌습니다. 화려했던 과거와 몰락한 현재가 뒤엉키며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과거의 호화로움과 허세가 눈앞에서 사라지자 제 기억은 다시 2019년 겨울로 미끄러지듯 흘러갔습니다. 그날 우리 집 거실은 유난히 차가웠어요. 창문 틈새로 바람이 스며들어 벽에는 성에가 끼어 있었습니다. 전기장판만이 바닥에서 미지근한 열기를 내고 있었지요. 전기장판 위에 이불을 덮고 앉은 민수의 얼굴은 울음으로 얼룩져 있었어요. 낡은 책상 위에는 구겨진 합격 통지서가 힘없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때문에 내 취직 자리가 날아갔어.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민수는 눈가를 닦으며 더 크게 소리쳤어요. 면접까지 다 봤는데 내 이름 듣더니 표정이 싹 바뀌는 거야. 결국 연락이 없었어. 다 아버지 이름 때문이야. 사람들 다 알아. 아버지가 무슨 짓 했는지. 그게 정말이니? 네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런 일을 당해야 해. 민수는 손으로 구겨진 합격 통지서를 집어들고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나는 왜 아버지 죗값까지 치러야 하냐고요. 나 이제 지쳤어. 내 인생이 아버지 이름 때문에 망가지는 꼴 더는 못 참아. 저는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차갑게 굳은 아들의 얼굴 앞에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가 막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다 엄마가 부족해서 그런 거다.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야. 근데 난 이제 아버지랑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고 싶어. 더는 듣고 싶지도 않아. 아버지 이름으로 불리는 것도 싫어. 그 말은 제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저는 손끝이 떨려 합격 통지서를 집어들었지만 구겨진 종이의 감촉은 너무 차가웠어요. 민수야,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라. 그래도 네 아버지인데. 엄마, 나에겐 이제 아버지 없어. 내 아버지라는 사람은 이미 끝났어. 그는 눈물을 훔치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거실에는 찬바람과 침묵만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구겨진 종이를 두 손에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창문 틈새로 더 거세게 들어왔고 전기장판의 열기조차 그 차가움을 막지 못하더군요. 제 눈앞에서 한 가정이 산산이 갈라져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아들의 눈물 섞인 외침이 떠오른 채로 제 정신은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사당역 대합실은 퇴근 인파로 붐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곤한 얼굴로 무표정하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형광등은 간헐적으로 깜빡였고 공기 속에는 매캐한 먼지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안내방송이 끊임없이 울려 퍼졌지만 제 귀에는 한 줄기 낮은 숨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구석 벤치에 기현이 앉아 있었습니다. 구겨진 셔츠와 달아빠진 구두가 눈에 들어왔고 무릎 위에는 힘없이 놓인 종이컵이 하나 있었어요. 한때 사람들을 휘어잡던 그 기세는 그림자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뗐습니다. 기현 씨, 그는 움찔하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고개를 숙였어요. 숨을 고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뭐하러 와? 그냥 모른 척해라.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보니
내가 그냥 지나칠 수 없네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은 여전히 바닥만 향해 있었고 종이컵을 움켜쥔 손가락이 더 파르르 떨렸어요. 나 같은 놈, 이제 네 눈에 띄지도 않길 바랐는데 왜 굳이 말을 걸어?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과거 법정에서 뻣뻣하게 고개를 들던 그 눈빛 대신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초라함과 피곤함에 눌린 낯선 눈빛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는 동안 대합실에는 사람들의 발소리와 안내방송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둘 사이에는 깊은 정적만이 감돌았어요. 부탁이다. 모른 척 해라. 더 이상 네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조차 수치스러우니까. 저는 여전히 입을 다문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길을 피하지 않고 모든 과거의 그림자와 함께 그를 마주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 세월의 그림자가 무겁게 깔려 있었습니다. 사람들 틈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침묵으로만 대답했죠. 사당역 대합실에서의 첫 대면이 남긴 무거운 정적은 며칠이 지나도 제 마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저녁, 좁은 아파트 부엌에서 혼자 저녁을 정리하던 중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고요한 공간에 그 소리는 유난히 크게 퍼졌어요. 저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시댁 쪽 친척의 이름이 떠 있더군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숙 씨, 큰형님 장례가 이번 주에 잡혔어. 장래요? 일가부치는 다 와야지. 얼굴 비추는 게 예의 아니겠어? 다들 모인다니까 정숙 씨도 준비해.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식탁에 앉아 손에 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낡은 냉장고 위에 붙어있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는 얼굴들이 있더군요. 젊었던 저와 아직 아이였던 자식들, 그리고 그때만 해도 당당했던 기현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지금은 더 큰 대비가 되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거기 가서 무슨 얼굴로. 머릿속에는 이미 장례식장의 풍경이 선명히 그려졌습니다. 지방소도시 장례식장의 하얀 국화향이 코에 배이는 것 같았어요. 까만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조용히 모여서 손을 맞잡고 서 있겠지요. 하얀 장갑을 낀 손들이 분주하게 봉투 액수를 세는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체면과 계산이 얽힌 그 자리에서 제가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하니 목이 꽉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체면 때문에 가야 한다고? 아니면 이제는 남남이라 외면해도 된다고? 부엌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방 안에는 저녁찌개 냄새와 오래된 집의 눅눅한 공기가 섞여 더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식탁에 두 손을 올려놓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장례 소식은 단순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과거와 현재가 얽히는 또 다른 무대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있던 기억은 며칠 뒤로 이어졌습니다. 그 기억은 지방 소도시의 장례식장 안에서 다시 떠올랐어요. 회색 빌딩 안 좁은 복도에는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들거렸습니다. 빛은 어쩐지 눈을 찌르는 듯했습니다. 국화꽃향과 담배 연기가 뒤섞여 코끝을 자극했어요. 조문객들의 발걸음과 속삭임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접이식 의자에 앉은 이들은 봉투를 내밀며 서로의 액수를 힐끔거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빈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국화꽃이 둘러싼 영정 앞에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절을 올리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개를 들자 맞은편에 서 있던 시댁 친척들의 시선이 제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 눈빛들은 차갑고 싸늘했어요. 왔네. 뭐 하러 왔을까? 체면 차리려고 왔겠지. 다 알면서도.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작은 미소를 띠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가슴속에서는 지난 세월의 상처가 다시 쓰라리게 도져왔어요. 잠시 뒤 빈소 입구 쪽이 술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기현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구겨진 셔츠에 달아빠진 구두를 신고 힘없이 처진 어깨로 조심스럽게 들어와 빈소 한쪽에 섰습니다. 그러자 친척 몇몇이 곧바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꼴 좀 봐라. 아직도 여길 기웃거려? 누가 불렀다고 와. 집안 망신만 시키는 사람인데.
기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은 무릎 옆에서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담은 채 미동도 없었어요. 저는 빈소 한편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제 체면을 짓밟고 오만하게 웃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같은 집안에서도 노골적으로 무시당하는 처지였네요. 저는 한때 그가 저를 짓밟았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집안에서도 외면받고 있었습니다. 국화향과 담배 향기, 조문객들의 봉투 얘기가 섞여 어수선한 가운데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기현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빛에는 말로 다 알 수 없는 초라함과 미안함이 어른거렸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져 저는 그 눈빛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빈소 안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발걸음과 수군거림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우리 둘 사이에는 묵묵한 정적만 무겁게 내려앉았지요. 빈소 안에서 눈이 마주쳤던 순간은 너무 무겁고 오래남아 저는 잠시 자리를 피했습니다. 장례식장 복도로 나오자 국화향과 다른 향들이 한데 어우러져 숨이 막힐 듯 답답했어요.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의 초침 소리가 틱틱 하고 울려 퍼지며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돌아보니 기현이었습니다. 그는 구겨진 셔츠 차림 그대로 고개를 조금 숙인 채 제 앞에 멈춰 섰어요. 한때 사람들 앞에서 목청을 높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다시 마주칠 줄은 몰랐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끝을 움켜쥔 채 서 있었습니다. 기현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 다 잃었다. 집도 사람도 체면도 내 손에 남은 게 하나도 없어. 저는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간이 막혀 단어 하나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내가 했던 말들 다 후회한다. 네 앞에서 했던 모욕, 자식들 앞에서 한 오만한 짓들 다 후회해. 하지만 돌이킬 수가 없다.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예전처럼 저를 짓누르려던 권위는 사라지고 초라하고 비어있는 울림만 남아있더군요. 제 가슴을 찢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이렇게 힘없이 흔들리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말들을 가슴 깊숙이 묵묵히 받아들였어요. 복도는 고요했지만 벽시계 초침 소리가 마치 제 심장 박동처럼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조차 희미해지고 오직 우리 둘 사이에 무거운 공기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난 세월의 한과 후회가 복도 위에 무겁게 쌓였네요. 저는 고개를 들지도 피하지도 못한 채 그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복도에서의 대화가 끝난 뒤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지하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국화향이 아직 코끝에 남아 있었지만 식당 안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 냄새로 가득했어요. 긴 식탁 위에는 국수 그릇과 김치, 단무지가 줄지어 놓여 있었고 수저 부딪히는 소리가 웅성거림, 속에 섞여 들렸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젓가락을 집었지만 국수 면발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위를 스치며 오가는 친척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다가오네요. 저 사람 고인한테까지 손 벌렸다는 거 알아? 설마 했는데 사실이래. 몇 번이나 돈 빌려갔는데 아직도 못 갚았다더라. 가족 체면도 있으니까 그냥 넘어갔지. 속은 다 문드러졌을 거야. 남들 앞에서는 으스대더니 결국 친형님한테까지 손 벌리다니 그 꼴이 뭐람. 젓가락을 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 말들은 칼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지요. 형님한테까지 결국 거기까지 손을 벌렸구나. 한때 남편은 회의 석상에서 사람들을 호령했고 가족 앞에서는 으스대며 큰 소리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체면도 명예도 내던지고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조차 손을 벌려 빚을 진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국수 국물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데도 목이 메어 젓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앞에 국수는 식어가고 있었고 손끝은 숫자만 만지작거리며 계속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대화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들 눈길도 안 주지. 체면을 잃은 사람한테 무슨 정을 주겠어. 그 말이 들려오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대답할 수도 없었어요. 그저 얼어붙은 듯 자리에 앉아 무겁게 가라앉은 마음으로 국수 그릇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하 식당에서 들은 뒷말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장례식장 안작은 회의실에서 큰 소리가 터졌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는 접이식 책상과 의자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고 식은 커피가 담긴 종이컵들이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었습니다. 공기는 눅눅하고 답답했으며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와 고함이 얽혀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더군요. 상주인 큰아들이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모실 땐 나밖에 없었는데 왜 지금 와서 다들 재산 얘기만 합니까? 그러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친척이 책상을 탁 치며 맞섰습니다. 그래도 법은 법이지. 균등하게 나눠야 될 거 아니야. 네가 다 가질 수는 없어. 또 다른 친척이 팔짱을 낀 채 냉소를 흘렸습니다. 말은 잘한다. 생활비 보탠 건 나야. 그럼 그 몫은 어디서 챙겨줄 건데? 상주는 더는 참지 못한 듯 의자를 밀치며 일어섰습니다. 당신들이 한 건 하나도 없으면서 빈소시킨 것도 결국 나 혼자야. 아버지 병원비 낸 건 나라고. 회의시라 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손가락질과 고성이 오가며 서로 얼굴을 붉힌 채 싸움판이 벌어졌습니다. 이래서 돈이 무서운 거야. 명색이 장례식 자리에서 이 꼴을 보게 될 줄이야. 저는 구석에 앉아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남은 이들은 봉투와 재산을 두고 갈라서고 있더군요. 저는 속으로 눈앞에서 피부치들이 이렇게 갈라지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회의실의 소란은 점점 더 커져 문 밖에서도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는 끝내 젓가락조차 들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온 순간 제 가슴은 다시금 씁쓸함으로 먹먹해졌습니다. 작은 회의실에서 벌어진 소란을 피해 저는 복도로 나와 창가에 섰습니다. 좁은 복도엔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죠. 흙냄새가 젖은 바람에 섞여 창틈으로 스며들어 코끝을 스쳤습니다.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와 낮은 기침 소리가 간간히 이어지며 장례식장의 공기는 눅눅하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더군요. 그때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순자가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여길 왜 왔어? 어차피 이혼한 몸인데 여기 있을 자리 없잖아. 순간 가슴이 뜨겁게 치밀어 올라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어 피맛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하지만 목구멍에 걸린 말들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일에 끼어들지 마. 체면 차릴 것도 없잖아. 흉복이 딱 좋은 꼴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두 눈을 창밖으로 돌려 떨어지는 빗줄기만 바라보았죠. 속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에도 말 한마디 못하는 제가 더 비참하구나. 피부치라는 이름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구나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순자는 흥하고 코웃음을 치더니 어깨를 으쓱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겨진 저는 여전히 창문 앞에 서서 흙냄새 섞인 빗줄기를 바라보며 가슴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의 수치와 모욕은 쉽게 잊히지 않더군요. 제 안에 무겁게 내려앉은 채로 남아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받은 모욕을 겨우 견디고 나서 저는 한숨을 고르려 빈소 뒤편의 작은 휴게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좁은 방 안은 싸구려 커피 자판기에서 흘러나온 김 빠진 냄새로 가득했어요. 눅눅한 소파와 의자에는 오래 묵은 기운이 배어 있더군요. 구석에는 사용한 종이컵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고 반쯤 열린 창문 사이로는 가을비 냄새가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조용히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멀리 빈소 쪽에서 웅성거림이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이곳은 묘하게 고요했어요. 그때 문이 삐걱 열리며 기현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지친 발걸음을 끌며 제 맞은편에 앉았고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피로가 겹겹이 묻어나 보였지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니 이제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그는 허공을 바라보다가 제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근데 네 얼굴 보니 그나마 살 것 같다. 저는 가만히 앉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지만 대꾸할 말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기현은 두 손을 떨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돈도 체면도 다 날아가고 이제는 뭘 붙잡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그의 어깨가 크게 들썩이며 깊은 한숨이 쏟아졌습니다. 제 입에서는 끝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때 법정에서 모욕을 퍼붓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허공에 흩날리는 바람처럼 힘없이 흔들리고 있더군요. 휴게실에는
싸구려 커피 냄새와 눅눅한 공기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의 떨리는 손을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연민, 허무가 뒤엉켜 차마 가늠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기현은 여전히 머리를 감싸준 채 또 한 번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출렁이는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얼굴을 제가 직접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전 휴게실에서 남편의 고백을 들은 뒤였습니다. 장례식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다시 열린 작은 회의실라는 숨조차 무겁게 내쉴 수 없을 만큼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긴 탁자 위에는 갈색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고 상주와 친척들이 빼곡히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싸늘했어요. 종이컵 안에는 식은 커피와 구겨진 휴지가 어수선하게 널려 있었습니다. 공증인이 탁자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더니 조심스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고인의 뜻에 따라 이제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순간 방 안의 소음이 뚝 끊겼습니다. 봉투가 찢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종이가 펼쳐지고 공증인이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 헌신한 며느리에게 일부 재산을 남긴다. 순간 회의실은 얼어붙은 듯 정적에 잠겼다가 곧바로 소란으로 뒤덮였습니다. 뭐라고? 며느리한테? 이게 말이 돼? 우리가 자식인데 며느리한테 넘기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건 아버지의 뜻이야. 불만 있으면 차라리 법정에 가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숨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심장이 크게 요동쳤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입술은 떨렸지만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 속에서는 지난 세월 동안의 제 삶이 갑자기 빛을 얻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이미 이 집안에서 나간 몸이잖아. 어떻게 며느리라고 적을 수 있지? 이건 잘못된 거야. 인정 못해.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나 제 귀에는 헌신한 며느리라는 단어만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누군가 제 삶을, 제 희생을 기억해 주셨군요. 하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기현이 유언장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부끄러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으로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여전히 고성과 손가락질로 가득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한 줄의 문장이 모든 소음을 잠재우고 있었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된 뒤 회의실은 소란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공증인의 단호한 마무리 앞에서는 아무도 더 어찌할 수 없었죠. 절차는 이미 끝나 있었고 고인의 뜻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욕심 많던 친척들은 씁쓸한 얼굴로 자리를 떴습니다. 잠시 후 장례식장 주차장에는 빗줄기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군데군데 웅덩이가 고여있어 검은 양복 바짓단을 적셨습니다. 친척들은 우산도 없이 흩어져 차를 찾으며 허둥대고 있었어요. 검은 양복 소매가 빗물에 젖어 축 늘어진 모습은 한때 목에 핏대를 세우며 재산을 요구하던 사람들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차창 위를 흐르는 빗물처럼 그들의 체면도 함께 흘러내리는 듯 보였지요. 저는 주차장 한쪽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토록 목소리 높이던 사람들이 결국 이비를 맞으며 빈손으로 돌아가는구나 속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한 친척이 마지막으로 한숨 섞인 말을 내뱉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며느리라니. 뭐 어쩔 거야? 공증까지 마친 걸 우리가 뒤집을 수 있어? 허무하다. 다들 체면만 내세우다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네. 검은 양복 소매는 빗물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고 그 모습은 참으로 쓸쓸해 보였습니다. 차들이 하나둘 떠나가자 주차장은 고요해졌습니다. 남은 것은 젖은 땅 냄새와 흩어진 발자국뿐이었지요. 저는 빗속에 서서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깊숙이 억눌려 있던 분노가 조금은 풀려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속이 후련했어요. 체면과 욕심으로만 살아오던 이들이 몰락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한 순간 오래된 돌덩이가 가슴에서 굴러떨어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돈이 사람을 갈라놓기도 하지만 결국 욕심은 사람을 무너뜨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주차장을 적시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오랜만에 맑은 바람이 스치는 듯 가벼워졌습니다. 돈 앞에서 욕심 부린 게 결국 부끄러움만 남았네. 장례식이 마무리되고 저는 장례식장 입구로 걸어 나왔습니다. 좁은 로비 바닥에는 빗물이 묻은 신발 자국이 어지럽게 번져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젖은 우산들이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었어요. 회색 벽에 붙은 안내문은
비에 젖어 구겨져 축 들어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를 향해 비아냥거리던 시댁 친척들이었죠.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까는 미안했네. 괜한 소리를 했어. 형님도 결국 자매처럼 생각했던 거지. 우리가 잘못 본 거야. 그동안 서운하게 한 거. 부디 용서해주게. 그들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만으로는 그동안의 무시와 모욕을 덮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할 건 없어요. 저는 그저 제 길을 걸었을 뿐입니다. 친척 A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들의 숙인 고개를 바라보며 저는 과거에 무시당하고 외면당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법정에서의 모욕이 떠올랐고 집안에서의 냉대도 생각났습니다. 복도에서 들었던 비아냥거림까지 모두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어요. 그 모든 것이 이 순간 거꾸로 뒤집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야 짓밟혔던 내 체면이 다시 서는구나.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물이 묻은 바닥을 밟는 제 발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친척들은 여전히 숙인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오래도록 쌓였던 한이 풀리는 듯 온몸이 후련하고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고개를 들고 그들의 시선을 뒤로 한 채 걸어나갔습니다. 로비에서 친척들이 숙인 고개를 뒤로하고 나와 마당에 섰을 때 빗줄기는 이미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땅은 여전히 젖어 있었고 장례식에 쓰던 국화들이 바람에 흩어져 흙길 위에 널려 있었습니다. 공기에는 은은한 국화향이 남아 있었고 흙내음이 섞여 축축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마당 한쪽 벤치에는 기현이 앉아 있었습니다. 축 늘어진 어깨와 젖은 담배를 만지작거리는 손끝, 그리고 무겁게 내려앉은 고개였어요. 그 모습은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큰 소리 치던 사내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텅 빈 껍데기 같은 남자만 남아있더군요. 제가 다가가자 그는 담배를 집어들다 말고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풀도 안 붙는 걸 왜 만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잠시 멈춰 서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머리칼 끝에 매달린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 가라앉으며 장례식의 정막과 함께 제 귀에 깊숙이 밝혔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돈도 집도 자식도 다 떠나갔다. 남은 게 뭐 있나. 이렇게 젖은 담배 쥐고 앉아있는 게 전부지. 그의 어깨가 크게 떨리며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차마 외면할 수도 다가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 남은 건 그때 무시했던 나뿐이란 말입니까?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기현은 잠시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아. 네 말대로다. 다 떠나도 결국 내 눈앞에 남은 건 너였구나.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인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복잡하게 뒤틀렸습니다. 한때 제 삶을 짓밟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절망 속에 무너져 있더군요. 분노와 연민이 뒤섞여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국화향은 여전히 공기 속에 남아 있었고 젖은 흙길에는 그의 구두 자국이 무겁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곁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침묵을 함께 견뎠습니다. 마당은 빗방울이 멎은 뒤 축축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젖은 흙 위에는 국화꽃잎이 흩어져 있었고 흙냄새와 빗물 냄새가 섞여 코끝을 스쳤습니다. 친척들은 삼삼오오 모여 서 있었지만 누구 하나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있던 기현은 여전히 고개를 떨군 채 담배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들 앞에 걸어 나갔습니다. 발걸음이 젖은 땅을 밟을 때마다 찍찍 소리가 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체면 때문에, 돈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망가진 거 아닙니까? 공기가 순간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빗물 냄새가 더 진하게 느껴질 정도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평생 체면만 따지고 서로 욕심내다가 결국은 이 지경이 됐잖아요.
저도, 당신들도, 우리 모두가 친척 A는 눈을 피하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친척 B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기현은 벤치에서 힘겹게 고개를 들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맞아. 다 체면, 다 욕심 때문이었지. 결국 남은 건 후회뿐이야. 저는 그들의 숙인 고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지난 세월 제가 무시당하고 짓밟히던 순간들을 뒤집는 듯했어요. 저는 속으로 이제야 제 억울함과 제 목소리가 닿았구나 싶었습니다.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빗물이 스며든 흙냄새만 진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떨어져 나간 듯 속이 시원하게 뚫렸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오랜 세월의 한이 풀리듯 제 온몸을 후련함이 적셔갔습니다. 장례식이 모두 끝나고 저는 귀갓길에 올랐습니다. 작은 소도시의 저녁 골목은 빗방울이 그친 뒤 축축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은 희미하게 번져 젖은 아스팔트 위로 흔들렸어요. 전봇대 및 웅덩이에는 빗물이 출렁이며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공기 속에는 연탄 타는 냄새와 젖은 흙냄새가 뒤섞여 있더군요. 골목 끝에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기현이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은 채 손에 종이컵 하나를 쥔 채 걷고 있었어요.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걸음은 비틀거려 보였습니다. 저는 멈춰섰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굳어졌습니다. 저 뒷모습, 저 사람을 내가 얼마나 원망했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저미는 걸까? 기현은 젖은 종이컵을 들여다보다가 허탈하게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하나 남은 게 이 종이컵뿐이군. 그 목소리는 비에 젖은 공기 속으로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의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는 과거 법정에서 저를 향해 독한 말을 퍼붓던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저 초라하고 힘없는 노인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구나. 그토록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이제는 종이컵 하나에 기대어 서 있네. 눈시울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분노와 연민, 허무가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이 먹먹했어요. 기현의 뒷모습은 가로등 불빛 속에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빗물은 여전히 처마 끝에서 똑똑 떨어지고 골목은 적막했습니다. 저는 비를 맞은 채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흘러내리는 빗물인지 제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네요. 골목 끝을 지나던 기현의 비틀거리는 뒷모습이 허름한 간판 앞에서 멈췄습니다. 바람에 삐걱거리는 간판엔 희미하게 국밥이라는 글자가 남아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파와 마늘 냄새, 뚝배기에서 끓는 국물 향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낡은 형광등 불빛이 반쯤 꺼져 깜빡였고 작은 식탁 몇 개가 빽빽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구석자리에는 낡은 소주병 하나와 국밥 그릇이 놓여 있었고 손님 하나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조용히 숟가락을 움직이고 있더군요. 기현은 창가에 가까운 좁은 식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와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뜨거운 국밥 두 그릇이 놓여 있었고 김이 피어올라 서로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국밥 냄새가 왜 이렇게 가슴을 저리게 하는 걸까요? 수십 년 함께했던 그 평범한 식탁이 저절로 떠오르네요. 숟가락이 국물에 잠겼다가 다시 내려놓아졌습니다. 기현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어.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국밥 김 사이로 보이는 그의 얼굴엔 눈물이 맺혀 있더군요. 돈에 눈이 멀어. 체면만 따지다. 너를 짓밟았지. 그게 다 내 죄다. 그때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목이 메인 듯한 그의 목소리는 뜨거운 공기 속에서 갈라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눈가에도 눈물이 차올랐어요. 오래 기다렸던 말이었지요. 하지만 이렇게 허름한 국밥집에서 이렇게 늦은 시간에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네가 떠난 뒤에도 인정하지 않았어. 근데 결국 남은 게 뭐야? 나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이제 와서야 알겠어. 내가 잘못했어. 그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지만 흘러내리는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떨며 마침내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요. 그래도 그 말 듣고 싶었어요. 그 한마디가 이렇게 늦게라도 나올 줄은 몰랐네요. 제 눈물도 뜨거운 국밥 국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뚝배기 위로 김이 솟아올라 서로의 얼굴을 흐릿하게 가렸지만 그 사이에서 눈물은 선명하게 반짝였어요. 우리는 숟가락을 들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좁은 식탁 위에 놓인 건 국밥 2그릇과 서로의 눈물이었지요. 이제야 가슴속 한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네요. 밖에서는 여전히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국밥집 안만큼은 뜨거운 눈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장례식에서 돌아온 일상의 공기는 조금씩 가라앉아갔습니다. 늦가을의 저녁이었고 작은 아파트 거실은 전기장판의 은은한 열기로 부드럽게 데워지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사진 속에는 아직 어린 아들과 젊었던 제 모습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이제 무너져버린 기현의 웃음도 남아 있었지요. 창밖으로는 붉은 석양이 스며들어 방안을 주황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저는 작은 식탁 위에 놓인 흰 봉투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 봉투는 유언장으로 제게 남겨진 재산의 일부였어요. 무겁게 느껴지는 봉투를 아들에게 내밀며 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얘야, 이거 받아라. 유언장으로 내가 받은 돈이다. 아들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걸 왜 저한테 주세요? 엄마가 쓰셔야죠. 저한테는 필요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봉투를 그의 손에 얹었습니다. 아니다. 이 돈으로 체면 세우려 하지 마라. 명품 가방이나 좋은 차에 쓰지 마라. 사람을 챙겨라. 어려울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보물이란 걸 잊지 마라. 아들의 눈시울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전 그냥 엄마 옆에 있는 게 제일 든든해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을 흘끗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버지, 체면 때문에, 돈 때문에 우리를 망쳤다. 나도 그 속에서 많이 울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는 다르게 물려주고 싶다. 내가 줄 수 있는 건 집도 땅도 아니다. 내가 물려줄 건 사람의 정이다. 아들은 끝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사람을 챙기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창밖의 붉은 석양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저무는 해는 천천히 산등성이 너머로 내려앉고 있었고 그 빛은 거실 가득 번졌습니다. 마음 한켠이 비워지는 듯 했지만 대신 따뜻한 무엇인가가 서서히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돈은 사라지고 권위는 무너진다. 결국 남는 건 사람 사이의 정뿐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때 전기장판의 따뜻한 기운과 석양의 빛이 뒤섞이며 삶의 교훈이 아들의 가슴에도 깊이 새겨지고 있음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창밖에는 찬바람이 불었지만 제 마음은 오래 묵은 한을 풀어낸 뒤에 고요함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앞에 앉아 있으면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가곤 했습니다. 기현과 함께했던 부끄럽고 억울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끝내 서로 눈물을 나눈 국밥집의 밤도 생생하게 남아있더군요. 전기장판 위에 앉아 아들에게 건넸던 말들을 저는 곱씹었습니다. 돈이 전부라고 믿었던 남편의 몰락을 보며 저는 다른 교훈을 얻었지요. 돈 대신 정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깨달음이었어요. 사람이 마지막에 남기는 건 돈이 아니라 기억이구나. 결국 남는 건 누가 내 옆에 있었는가. 그거 하나뿐이더라.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린 말은 제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제게 따뜻한 차를 내밀며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저 회사 동료가 힘들다 해서 조금 도왔어요. 엄마 말씀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정이 남는다. 그게 참 맞는 말 같아요. 차를 받아들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그게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전부다. 아니스. 그 순간 저는 지난 세월 동안 저를 괴롭히던 아니 조금은 정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억울했던 기억이 사라지진 않았지만 이제는 그 속에서 얻은 깨달음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체면도 돈도 결국 사라진다. 하지만 정은 남는다. 그게 나의 삶이 가르쳐준 마지막 교훈이구나. 붉게 물들던 석양은 사라지고 창밖에
잔잔한 밤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저는 긴 세월의 무게를 비로소 내려놓고 있음을 알았습니다.